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가요 3월 12일 이후로 가장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등 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갑자기 탄력받은 증시, 중국과 한국 내 IT 기업에도 훈풍이 불지 계속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관련 이슈들 꼭 체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최유ud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41% 하락하면서 2437.69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개인만이 1154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0.10% 상승하면서 878.3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54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선물 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0.05% 하락하면서 7144.5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0.05% 하락하면서 2744.0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0.03% 상승하면서 94.046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골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골드는 현재 0.17% 하락하면서 1295.1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면 네, 현재 0.56% 상승하면서 65.11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는요. 현재 0.52% 상승하면서 3091.191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항생지수는요 3997.98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시세 알려드립니다. 9시를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0.29%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에이다는 0.43%,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는 1.11%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퀀텀은 현재 0.13%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리플, 네오, 비트코인 캐시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 순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1위는 이오스고요. 2위는 트론, 3위는 비트코인, 4위는 에이다, 5위는 이더리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연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각종 시황 소식 알아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주요 해외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타임입니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자, 저희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미국 기술주의 상승에 힘입어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기류를 탔습니다. 여전히 낙관적인 미국 증시 전망에 대해서 잠시 후에 이현민 멘토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날개를 단 듯 하늘로 치솟던 국제유가가 진정 국면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무엇이 유가를 하락하게 만든 건지 첫 번째 이슈 분석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 관련 이슈들, 외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네, 이어서 글로벌 이슈 두 가지 브리핑해 드립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나스닥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관련된 외신 함께 보시겠습니다. CNBC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Nasdaq notches record close as shares of Apple and Amazon jump to new highs.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나스닥이 애플과 아마존 주도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 CNBC에서는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1606.46의 거래를 마감한 나스닥 지수는 지난 3월 12일 기록한 기존을 웃도는 수치다. 이렇게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한 전문가는요, 지난달 애플이 이 S&P 500 지수의 23%를 차지했다. 이거 애플을 주도로 상승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조금 이따가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두 번째 이슈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마켓워치에 나온 기사고요. Oil prices drop on growing expectation that OPEC will curb output cuts.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유가가 이 오펙 증산론이 기대감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 마켓워치에서는요. 국제 유가가 산유국 카르텔인 선유 수출기구가 원유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는 예상에 크게 내렸다. WTI는 배럴당 64.75달러로 4월 9일 이후 최저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한 전문가는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증산이 이번 달 말부터 서서히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될지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이 북미 정상회담이 또 놓여 있는데요. 앞으로 이 미국 증시 방향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훈풍을 탄 고용시장,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고용시장에서 비롯된 미국의 경기 낙관론이 일단은 좀 지배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 글로벌 무역전쟁 각종 악재를 좀 누르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에 일단 무역 갈등이 우려가 좀 지속되긴 하겠지만요. 5월 고용 지표에 일단 영향이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인 상승세로 일단 열어두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국가는 좀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지속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와 그리고 중앙통제회의가 일단은 미국의 관세 폭탄 조치를 놓고 일단은 미국을 빼 G6 간에만 일단 갈등만을 일단 확인이 된 채 일단 2일 날 폐막한 데 이어서 그리고 지난 2일에서 3일이죠. 네,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간 일단 제3차 무역 협상에서도 별다른 합의를 일단 건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큰 영향을 일단 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적으로 상승세로 일단 열어두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완화될 거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미국의 증산 그리고 오펙의 정례 회의 등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유가 방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먼저 여러 이슈와 이벤트들이 있을 때는 일단은 투자를 가장 하기 조금 어려운 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일단은 이제 시청자님들께서도 일단 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매주 원유 제과 그리고 원유 채굴 장비수에 따라서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도 움직임 자체가 일단 잡히는 방향을 잡히기도 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 조금 더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5월 초 유가의 상승률을 좀 보였던 모습이 5월 후반부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만큼 일단 중장기 관점을 일단 섣불리 투자를 하다 보면 일단 리스크가 좀 커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일단 데이 트레이딩으로 일단 정례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좀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고 유가의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기본적으로 일단 다른 상품들보다는 통계치가 조금 더 나오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일평균 1차 구간이 100에서 한 120틱 정도 그리고 2차 구간이 약 160에서 일단 180틱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러한 움직임 자체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일의 움직임 그리고 지난주의 움직임 계속 하락장의 모습을 보였을 때도 이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을 계속 보여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 체크해보면서 하락가 그리고 또는 반등의 시기 등을 체크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당일 진폭 장체가 조금 더 하락세를 보였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아까 전에 1차, 2차 구간 말씀드렸던 부분을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증시와 달리 지금 오펙 정례 회의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 전략을 취하시라라는 멘토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슈는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겁니다. 네,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단 잭팟을 터뜨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일단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이드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동의를 하는 바이긴 한데 일단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네. 네, 기본적으로 뭐 이제 투자를 하는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주변에서 큰 수익이 났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일할 때도 좀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경향이 좀 생기는데요. 이렇게 이제 불호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천천히 이것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바람직한 결과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은 가이드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일장 트레이드 전략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보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오늘장에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로FX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의 경우에는 모든 상품 자체가 조금 대응하기가 까다롭게 위아래로 좀 급등락 자체를 좀 보이거나 아니면은 조정 장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먼저 유로FX를 봤을 때는 지금 유로화는 이탈리아 이슈가 좀 완화하는 데 힘입어서 일단은 달러 대비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이제 신흥국 환율도 최근 약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달러 대비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반면 지금 엔화라든지 이제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자 이제 달러 대비 일단 약세를 보였던 부분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로FX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달러 대비 이제 강세를 보면서 조금 상승세를 보였었으나 전저점 자체가 무너지면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하락세를 패턴을 보였는데요. 자, 금일의 경우에 일단 시가 저가 라인 자체가 제가 아래쪽에서 같이 붙어있을 때 좀 강한 지지 역할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지 역할 자체를 이제 무너뜨렸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다시 한번 전일 저가 라인까지도 일단 열어두면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1차적으로 1.16900과 그리고 1.167 지금 2호 라인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대응은 오늘 당일 고점에 1.171 3호 라인 이후부터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5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의 경우에는 전일 좀 다시 한번 강한 하락세를 보는데요. 아까 전에 유가 이슈를 다루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일 진폭 자체가 어제 당일 고점 자체가 66.04였죠. 그리고 충분히 2차 구간이 160틱에서 180틱까지 내려왔을 때는 어제 64.50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금일의 경우 아까 전에 유로FX랑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하고 저가 라인에서 일단 같이 붙어있는 만큼 일단 강한 지지를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강한 지지 라인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일 시가 라인 보였던 65.71까지 일단 1차적으로 열어둘 수 있으며 오늘 당일 저가로부터 120틱 구간까지가 올라간다 했을 때는 65.10 라인 자체를 충분히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66.10 라인까지도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저가 라인 무너지기 전까지 일단 매수 관점이 좋은데요. 다만 이제 고점을 갱신하면서도 항상 매수세를 보일 때는 지속적으로 눌림 없는 매수세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거나 또는 고점에서 쉽게 갱신하지 못하는 일단 쌍봉 같은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변곡 대응도 충분히 큰 눌림에서는 한 2, 30틱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 참고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시가하고 고가가 위쪽에서 형성한 만큼 지금 좀 강한 저항 라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일의 경우에는 이제 강한 매수세를 보였다가 다시 한번 시가 아래로 하락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었습니다. 전일 시가와 그리고 오늘 당일 시가 그리고 당일 현재 고가 라인 부분이 강한 저항으로 일단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여진대요. 전반적으로 차트를 좀 줄여놓고 보자면은 지금 1293라인대와 그리고 위쪽에서는 1303라인 안에서의 일단 제한적인 움직임 자체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일 일단은 추가적으로 하락 시에는 전일 저가와 그리고 1293라인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1293라인을 추가적으로 무너진다고 했을 때는 1290라인까지도 아마 93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지지 받는 거 보고 저점을 올렸을 때 단기적으로 조금 더 매수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오늘 당일 시가와 고가 라인 넘기 전까지는 매수 대응은 좀 짧은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가하고 고가 라인 자체가 올라갔을 때는 다시 한번 1303라인까지 위로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금 이제 어제 지술수 중심에 일단은 힘입어서 일단 나스닥 자체도 강한 이거를 위해서 일단은 상승세를 강하게 보였었습니다. 자, 금일의 경우에는 일단은 추가적으로 전일 고가를 쉽게 갱신하지 못하면서 시가 라인이 무너지면서 살짝 단기적으로 조정 장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추가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는 7135 그리고 2차적으로 7117라인까지는 일단 미국 시장 개장 전까지 조금 단기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중기적으로 일단 매수 추세가 맞다. 다만 단기적으로 일단 강한 상승을 계속 힘을 이끌어왔던 만큼 충분히 눌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아시아장에서는 매도세를 받다가 다시 한번 7147.50 라인이 오늘 당일 시가 안착이 되면은
그때부터 매수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 멘토님 S&P 500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S&P 500도 나스닥하고 거의 비슷한 큰 흐름을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S&P 500보다 나스닥 자체가 이제 진폭차가 한 3배에서 약 4배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이유는 어제 나스닥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기술주 중심에 의해서 일단 애플과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큰 흐름 자체랑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이제 나스닥의 경우에도 다시 한번 아래에서 이제 다시 한번 눌림을 준 이후에 지지 반등 시에는 충분히 다시 한번 S&P도 같이 한번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빠르게 모든 종목들 하나씩 훑어주셨습니다. 자, 멘토님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저번 주에 못 나오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좀 괜찮으신지요? 네, 지금 많이 괜찮아졌고요. 이번 네. 주부터도 이제 한번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분석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일장 중국제좀 어떻게 마감이 됐나요? 네, 일단 중국장이 어제 안 오른다고 걱정 많이 했더니 좀 힘을 냈어요. 힘을 냈는데 혼조세로 결국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다가 뒷심이 모자른 것 같습니다. 일단 상하이 종합지수가 일단 0.52% 상승을 했고요. 3,100선을 돌파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3,091포인트였고요. 선전 성분지수가 0.34%, 창업반 지수가 하락 마감하면서 혼조세를, 전체적으로 보면 혼조세를 좀 보여줬고요. 네. 그 다음 기주모태주가 한 5% 급등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 이 기주모태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4개월 내 최고가고요. 그리고 보리부동산도 한 6% 급등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좀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의 이제 국민 배우죠. 이제 판빙빙이 이제 탈세 의혹이 있으면서 당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디어 엔터 관련주들이 급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태양열 발전소 규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폴리실리콘 수요 자체가 조금 밀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OCI도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중국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좀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과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이나 이슈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장기간의 무역 전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갈수록 경색이 되고 있는 이 미국이 이번엔 중국 인권 문제를 들고 나섰습니다. 이번 이슈가 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게 될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의 국민 배우이자 글로벌 스타죠. 판빙빙이 탈세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판빙빙의 세무조사설에 중국 엔터주가 휘청거렸는데요. 사건의 전말 잠시 후에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인지 뉴스 소개부터 도와주세요. 네, 일단
마이크 폼페이오. 역시 강경파예요. 예, 강경파입니다. 확실히 강경파인 거 다시 한번 느꼈어요. 원래 최근에 북한을 상대할 때 되게 착한 분 같아서 옆집 아저씨 같더라고요. 근데 저분 강하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느꼈는데 지금 폼페이오가 지금 천안문 사태가 29주년이거든요. 어제가. 근데 이제 이례적으로 성명을 좀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왜 발표했냐 보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3차 무역 협상이 있었는데 그게 결렬나는 걸 확인하자마자 작심한도 쏟아냈는데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이제 인권 문제가 약간 아킬레스건인데 이 부분을 좀 건드리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바로 맞받아 쳤는데 일단 최근에 지금 남중국해에서도 미국하고 지금 계속 지금 대치 상황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과 미국이 좀 이게 대결이 심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미중 3차 무역 협상 같은 경우도 좀 성과가 없이 끝났고요. 지금 또 곧바로 강경파인 폼페이오가 천안문 사태 언급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현 상황을 어떻게 좀 진단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제 사실 중국이 좀 많이 화가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거는 이제 자기 내정 간섭하고 좀 이런 부분하고 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체제 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은. 공산당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체제 정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지난번 이제 2차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좀 여유롭게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한테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어요. 지금 북한 북미 정상회담도 지금 민주당한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야당이 민주당한테 집중포화를 맞았거든요. 지금 중국한테 이거 다 내준 거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첫 반응 안 하다가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바로 반응을 합니다. 바로 반응을 해서 중국에 다시 통상 압박을 강화했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바꾸기나 다름없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잘 하자고 해도 갑자기 돌아오고 나서 갑자기 딴 말 하니까 기분 나쁘죠, 당연히. 그때 이제 미국산 제품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입을 확대하겠다. 넓은 팔로 안아줄게 이렇게 가슴이 넓다는 걸 자랑을 했는데 중국이 이제 그때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의 첨단 산업 보조금 지급하는 문제까지 또 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고 한 발 더 나간 거죠. 수입품 수입해줘? 그래 그럼 요것도 해줄래? 이랬더니 중국이 이런 XX 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이 이제 방문 중에 미국이 이제 중국인들에 대해서 비자 제한 관련해서 조치를 이제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다. 우리가 미국 가서 돈 쓰지, 너네가 돈 벌지, 이거 너네 돈 벌기 싫어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다. 왜냐면 미국이 사실 무역 흑자 중에, 이 분야 중에 이제 관광 분야는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자 제한하면 안 가겠죠, 미국에. 그래서 이제 미국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 아니냐.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 역시 이제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 이제 대외경제무역국이나 사회과학원 같은 데서 지금 계속 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판 해보자. 이 분위기로 지금 몰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비자 제한까지 굉장히 좀 충돌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좀 곳곳에서 또 충돌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문 사태 언급에 좀 뒤이어서 이 남중국해에서도 좀 충돌이 있었는데 지금 일단 9일에는요 중국 청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 좀 국제 증시가 흔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영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별다른 사실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중국 치단 애들끼리 단합하는 거다. 근데 이게 북미 정상회담을 3일 앞두고 하는 건데 여기에 만약 북한이 참석해버리면 그림이 정말 웃기게 돼요,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요. 일단 천안문 사태 29주년 맞아서 이제 3차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곧바로 이제 미국의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한 거고요. 그때 이제 중국 인권 문제 제기했는데 곧바로 이제 내정 가서 대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전개가 됐냐면 그 전에 이미 남중국해에서 한번 좀 논란이 있었어요. 남중국해에서 이제 미국이 곧바로 이제 그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 이제 항행 자유 원칙에 따라서 미국만 했으면 좋은데 지금 예고를 때렸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우리도 가서 같이 할 거다. 이제 영국은 이제 전통적으로 역사를 좀 공부하신 분이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힘의 균형 논리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근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너무 좀 세게 나오니까 균형 논리에서 좀 참견하려고 하고 있고 프랑스가 이쪽에 이제 식민지가 있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쪽에 지금 군함 배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미국을 편드는 약간 그런 모습, EU하고 미국을 편드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도 EU가 약간 작전이거든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와줄게. 철강 관세나 관세 좀 철폐해줘봐.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미국은 EU 대해서 첩회는 안 해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엮여 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이제 충돌할 가능성이 조금 남아 있어. 그래서 지금 오늘 경협주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지금 현재 지금 경협주 좀 밀리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9일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북중러 정상회담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미국이 상당히 자극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북한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상회담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한번 판 엎었는데 또 이러면은 또 완전히 없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북한에서 대표단이 가는데 대표단이 어느 정도 급의 어느 정도 사람이 가서 어느 정도 논의를 하느냐 뭐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 길이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증시를 바라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는요, 우리나라 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판빙빙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어떤 이슈인지 설명부터 들어볼게요. 네, 갑자기 제가 연예 뉴스를 알려줘서 네. 좀 황당하셨을 텐데 이게 또 경제라고 다 증권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일단 국민 여배우죠. 중국의 국민 여배우 판빙빙. 우리나라 영화에도 많이 나왔어요. 중간중간에. 좀 많이 오래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이제 이제 판빙빙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근데 이게 뭐 아무나 뭐 찌라시로 나온 게 아니라 그 CCTV 메인 앵커였던 사람이 블로그에다 써버렸어요. 이 얘기를.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당국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요. 판빙빙이 2016년 소득이 공식적으로는 400억 원이에요. 400억 원인데 관련해서 중국 증시에 이제 상장돼 있는 주요 미디어 엔터주들이 모두 다 급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 중국에서는요, 지금 미국과 무역 전쟁과 함께 이 판빙빙과 관련된 뉴스가 좀 뜨겁게 달구어졌었습니다. 이 중국의 국민 여배우 판빙빙 사건 좀 어떻게 좀 이어진 거 있었나요? 네, 뭐 사실 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협상이 결렬된 것보다 이게 더 컸어요. 결렬했으면 어제 상해 증시가 밀렸어야 되는데 별로 크게 영향 안 받았고요. 이제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중국의 이제 TV 진행자인 추이융이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판빙빙이 자신의 상하이 이제 복층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한 2억 위안, 우리나라 돈은 한 333억 원 정도 됐는데 이걸 주고 계약했는데 이게 소득세를 낮추기 위해서 자신 소유 영화 제작사와 계약을 이중으로 했다. 이명 계약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판빙빙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뒷 배경이 판빙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저격한 거죠. 한마디로. 저격한 건데 이러자 이제 SN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국민 여배우를 건드렸기 때문에 난리가 났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판빙빙 일주일 출연료가 5천만 위안. 그러니까 2016 공식 소득이 400억 원인데 일주일 출연료가 5천만 위안이면 거의 이거 한 3달만 일하면 400억 원이거든요. 400억 원 찍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제보까지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 관영 언론에서도 이제 채구저라고 하는데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 중국말은 이렇게 액센트를 주고 막 해줘야 되는데,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구이저 관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보도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판빙빙은 이제 일단 공식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부인한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중국 내에서는요, 지금 드라마나 뭐 영화 제작에 있어서 항상 이 배우들의 출연료가 너무 막대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 제작사들의 수익성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렇다면은 이 판빙빙의 사건은 오히려 미디어 엔터주한테 좀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도 보는데 지금 급락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영화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출연료 임명 계약이 줄고 중국도 국민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일주일 출연당 5천만 위안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좀 중국에 못 사는 사람도 많고 다 서민도 우리 중산층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국민 정서가 있어서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액 계약이 힘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 이제 수익성이 더 미디어 엔터주들이 좋아야 되는데 급락을 했던 이유는 이제 뭔가 구린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어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급락을 했냐면요. 이 급락 정도가 아닙니다. 화이브라더스 중국의 대표적인 미디어입니다. 화이브라더스 미디어가 하한가 같고요. 그리고 TV 드라마 영화 제작사인 우한 DDMS 컬처도 하한가. 그리고 저장 탤런트 텔레비전 앤드 필름도 9.6%인데
중국의 하한가가 10%예요. 뭐 하한가죠 한마디로 거의. 하한가고 이제 저장 화책 필름 앤드 TV 여기도 이제 한 7.2% 정도 폭락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이게 약간 관행이었지 않았나 이중계약하고 탈세. 그러니까 이 미디어 엔터주들도 이거를 지급하려면 뭔가 비자금 조성하고 했었어야 됐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을 속이고 이제 비자금 조성하고 진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조사를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미디어 엔터주들이 전부 다 조사를 받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 리스크 때문에 좀 많이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이 이제 박스오피스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이제 100억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를 위협한 상황이에요. 전 세계 영화 3대 시장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그다음 한국. 한국 사람들이 그 1년에 영화 보는 횟수는 전 세계 최고라고 그래요. 예.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 놀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영화만 본다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일단은 뭐 하여튼 중국도 어마어마한 시장, 중국이 우리나라 시장보다 이제 더 크고 이제 미국보다는 좀 작지만 아직 이제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터져나온 악재라서 중국이 미디어 엔터 쪽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당국의 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미디어 엔터 중 당국에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평을 주실 겁니다.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는 이제 약간의 이제 아이러니한 얘기긴 하지만 보호무역을 외치는 트럼프가 네. 중국의 자유무역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중국의 자유무역을 이끈다. 네. 좀 가이드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계속되는 이제 통상 압박에 이제 중국 역시도 이제 대비책을 세우고 있고 이제 현재까지 미국을 좀 압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지금 EU가 어제예요. 어제 EU수도 좀 이슈로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짧아요. 저 1시간 내내 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1시간 내내 했으면 저 혼자 계속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일단 EU가 이번에 WTO에다가 지적재산권을 중국에 제소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WTO에 제소해 놓은 상태고요. 이제 EU가 지원 사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미국이 원사이드하게 밀리고 있었던 부분이 EU가 가세하면서 중국이 약간 험난한 상황을 좀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국면이라면 중국이 좀 불리할 수 있는데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자국 시장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국 기업들 보면은 대부분 유명하다 보면은 글로벌적으로 별로 점유율이 없어요. 그냥 중국 내에서만 유명한 거지 밖에 나가면 그냥 짝퉁 취급만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이제 해외 의존 경쟁력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중국 내에서도 지금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공정하게 승부를 해서 확실하게 좀 해외 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중국 내에서만 좀 너무 안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좀 생각이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 영화거든요. 중국 영화. 솔직히 중국 그 판빈빙이나 2016년에 해가지고 중국 전체 박스오피스 1위 찍었던 영화를 제가 봤거든요. 네. 영화 제목은 제가 소개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영화가 왜 히트를 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들 중에 이제 그 마블 스튜디오 영화가 있잖아요. 왜 글로벌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보고 중국이 좀 많이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방탄소년단을 보고 좀 많이 롤모델로 좀 삼아야 되지 않나. 예. 네. 한국의 방탄소년단은 한글로 얘기하는데 빌보드 차트 1위를 찍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고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이드 재미있는 한 줄평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종목 추천 시간입니다. 자, 리뷰 종목을 좀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어저께 5%나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귀주 묘태주입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적당히 올랐으면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뭐, 어제 급등을 하고, 목표까지 찍어버렸어요. 찍어버려가 1차 목표까지 찍은 상태라, 갑자기 저희 톡스타 톡방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귀주 묘태주 1차 목표까지 찍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사실 2차 목표가 알려드렸거든요. 그럼 기다리면 되는데, 이분들이 하도 해달라고 이제 하니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립니다. 귀주 묘태주 중국에서 명실상부한 이제 프리미엄 주류 회사고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입니다. 주류 회사 중에. 그리고 경기 방어주 관점으로 이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해 증시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한마디로 답답해요. 뭐 하나 활명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기 방어주 관점에서는 상당히 귀주 묘태주가 좋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전통 백주로 초고가 브랜드인데 한 병에 16억 하는 것도 있어요. 술 한 병에 16억이에요. 근데 16억 원. 근데 이제 중저가 백주를 좀 출시하면서 다변화하고 있고요. 2018년 실적이 31%, 매출이 30% 증가, 순이익은 39% 증가. 실적
정말 좋습니다. 근데 39% 순이익 증가한 게 85억 원. 어마어마하죠. 배당을 요즘에 좀 많이 주고 있어요. 배당을. 또 귀주모터즈가 경기 방어주들이 좀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배당을 많이 주고 있다. 이게 이제 배당을 준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뭐 상당히 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 배당 잘 안 주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 배당이면 정말 많이 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나중에 또 소개해 드릴게요. 배당 얼마 주는지. 이에 따라서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이 되는데 이게 시총 상위주잖아요. 그래서 좀 수혜를 받아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의 최대 수혜주가 귀주모터즈고 제가 소개시켜드릴 때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전에 제가 이걸 타겟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차트 보시면은 지금 신규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네. 지금 사도 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지금 사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사면 안 돼요. 내려오면 그때 얘기 드릴게요. 손절가는 좀 올렸습니다. 좀 손절가 올렸으니까, 손절가는 이제 750.000 위안, 750.000 위안. 여기 이제 장대 양봉 나오는 그 시초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 이탈하면, 이쪽 라인이 이탈하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손절가 좀 올려주시면 좋고, 손절이 아니죠. 수익 실현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하죠. 1차 목표가는 이미 달성했고요. 2차 목표가 831.300 위안까지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 종목 있으면 좀 든든할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이 함께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 전략을 취하는 거죠? 네, 당연히 보유하시고 2차 목표까지 쭉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인 가이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을 위한 특집을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모두 한 시간만 고맙습니다. 주십시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인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선주 멘토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이슈들을 짚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우선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이선주 멘토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죠. 후오비가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 펀드 HB10을 출시했습니다. 후오비 측은 해당 펀드를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중국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자, 코인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먼저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2018년 또 러시아 월드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월드컵 기간 중에 암호화폐가 실제로 쓰이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 자체 결제 시스템인 미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좀 원활하지 못한다면 해외 관광객들의 결제에 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형 카드사의 결제가 차질이 빚어질 경우 이 지불 수단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암호화폐가 쓰일 것이라는 예측이 좀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뭐 러시아에서 카드사 결제 차질이 좀 빚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왜 발생을 하게 될까요? 네, 지난 2014년 이제 러시아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 이런 신용카드 결제에 좀 차질을 빚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결제 카드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후에 지난해 현지 이제 금융기술센터인 핀테크가 신용카드 서비스를 뭐 차단하기도 하고 여러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재들을 좀 우회할 방법을 찾아서 대부분 거래 처리가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디지털 지금 문제는 여전히 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에 결제 대안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쓰이지 않을까 활발하게 될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제 토너먼트 경기가 열리는 이제 칼리닝그라드 이 주에 기업들이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호텔, 항공사, 여행 이런 다양한 또 해외 관광객들과 연결된 이런 곳들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수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업체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쓰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 거죠. 네, 이미 많은 기업과 지금 업체들에서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도입을 밝혔다는 이야기죠. 자, 러시아 월드컵에서 이 암호화폐 결제가 된다면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좀 소비 동향 예측 자료에 따르면요, 이제 러시아 평균 이제 2달간 7, 8월 이번 월드컵 이제 방문을 한다면 지난 4년 동안 동일 기간 러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한 평균 430만 명인데 이보다 30에서 50만 명 많은 방문객이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관광객들이 지불 편의상 암호화폐로 결제를 일부라도 한다면 이는 곧 암호화폐 인상, 시세 가격이 좀 상승하는 그런 또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지불 결제 수단으로 이용이 될 것인가 이게 항상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쓰인다면은 이게 곧 시장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죠. 이제 지불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이 비트코인 가치에 영향을 주고 이제 국제 간 전송을 위해서 또 일부 사람들이 이제 좀 사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 이슈가 좀 선 반영이 돼서 이 암호화폐 가격들이 좀 미리 좀 선 상승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예측이 되는데요. 선 반영이 항상 뭐 주식도 그렇고 차트를 보면은 이제 뭐 미리 반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예상이 조금씩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한다는 게 아무래도 그래도 좀 서로의 그 신뢰가 좀 바탕으로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우리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차례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가이드인가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이오스 날아오를 것인가입니다. 네, 이오스 날아오를 것인가? 우리 어제도 이오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잖아요. 우리 멘토님. 네. 날아오를 거라고 보나요? 좀 당분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이제 가이드를 이제 이어서 오늘도 이오스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하려고 이제 가이드를 한 줄 평을 작성했는데 시가총액 기준 5위인데 지금 활발하게 1위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업비트나 이런 빗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더리움을 사실 대체하기 위한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메인넷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버전 1.0이라고 하죠. 이오스 1.0 출시와 이오스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 5천만 달러 펀드 소식도 이어지면서 또 이오스에 대해서 많은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블록온 이제 이오스를 개발한 이 블록온 업체는 이제 이오스 소프트웨어가 100% 원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으로 그 보증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버그나 오류 코드도 생성이 될 수 있다.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좀 부정적인 요소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추세로서는 좀 갈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한 14,800원대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15,500원대에서 이제 또 전후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심리적 저항선 차트를 보면 12,000원대에서 한 번 더 저항이 꺾였고 올라가서 15,500원대에서도 이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이걸 좀 올라서서 17,000원대가 넘는다면 좀 추가 상승이 좀 강하게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항대를 좀 뚫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멘토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자, 가이드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하루에 하나씩 코인 정보를 알아가는 시간이죠. 코인 강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선주 멘토님이 이어서 또 강의를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코인 리뷰 말고 이제 용어 정리를 좀 더 해볼까 해요. 어저께 이오스 들으시면서 뭐 에어드랍이라든지 아니면 스냅샵 이런 것들 좀 명확하게 듣고 싶다, 좀 애매모호하다 이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했고요. 일단 전에도 한번 용어 정리했었는데 복습의 의미에서 하드포크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할까 합니다. 하드포크, 포크가 연상되시잖아요. 포크가 이제 세 가닥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눠지잖아요. 역시 이 하드포크, 소프트포크 이런 것들은 포크처럼 나눠진다. 블록체인의 그 코인의 그 어떤 개념 정의가 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하드포크 같은 경우는 기존의 블록체인과는 호환이 되지 않는 새로운 블록체인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저번 날에 이제 비트코인에서 나온 게 비트코인 캐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또 이더리움 나에서 나온 게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새롭게 아예 새로운 코인이 창출된 게 바로 하드포크라고 할 수 있고요. 소프트포크는 좀 부드럽게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블록체인과 좀 새로운 블록체인이 호환이 서로 돼서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예 새로운 코인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드포크와 또 소프트포크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두 번째 용어 정리로 에어드랍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오스 에어드랍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이 에어드랍 말 그대로 영어로 이제 하면은 항공기에서 낙하산으로 하는 공중 투하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낙하산 보이시죠? 이 암호화폐에서도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이제 다른 코인을 무료로 이렇게 낙하산을 뿌리듯이 막 무료로 주는 건데요. 대부분 이제 신규 코인을 상장한다든지 아니면 하드포크로 새로운 코인이 생성이 될 때 이벤트식으로 좀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의 일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오스도 에어드랍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많이 또 이렇게 분포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냅샵이라고 또 거래소에서 에어드랍 전에 배당 기준이 되는 코인의 숫자를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코인의 개수를 한마디로 세는 건데요. 스냅샷 딱 찍는 그 샷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얼마인지를 딱 그렇게 저장을 하는 그런 행동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해당 코인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세야 되니까 세려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지를 시켜서 확실히 누가 얼마나 보유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냅샵까지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했는데 시간이 괜찮나요? 스마트 컨트랙트. 네, 시간이 아주 남았습니다. 네.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항상 코인 얘기할 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똑똑한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자동화 계약 시스템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계약 조건을 코딩을 하고 그 코딩된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이제 계약이 실행되는 거죠. 네. 이런 계약 내용이 이행되는 디지털 계약 방식을 일컫는데요. 사실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1996년에 닉 자보가 처음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개념만 존재하지 구체적인 서비스로 이용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과 함께 만나서 급부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게 최초의 블록체인 기술을 선보였는데 뭐 대금 결제라든지 송금이라든지 이런 기능에 국한돼서 사실 거래 내역이라든지 잔고만 저장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이런 스크립트라고 해서 튜링 불안정성,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언어를 쓰는 한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술 좀 더 보편적으로 좀 쓰일 수 있도록 기술 업그레이드 하자라고 해서 이제 러시아계 캐나다인 비탈릭 부테린 이분이 이제 블록체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포크 말씀드렸죠. 나눠서 새로운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를 암호화폐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이제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하도록 만든 건데요. 뭐 이 기능을 이제 사용하면 계약자가 직접 계약 조건과 내용을 코딩을 할 수가 있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많은 플랫폼 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또 그 새로운 플랫폼을 구성해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기사도 얼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너무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원래 핸드폰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몰라도 핸드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블록체인이 정확히 딱딱 정의를 말할 수는 없어도 이제는 모든 미래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처럼 이제 대중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근차근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뉴스를 이해하는데 훨씬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용어들 더 많이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인 이슈앤가이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주식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현충일이라서 증시가 쉬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